몽테크리스토 백작 알렉산드르 듀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한이슬립 책 낭독에 큰 힘이 됩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신부의 명상의 목표였던 그 보물이 친아들처럼 사랑하고 있는 자의 미래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된 지금, 신부의 눈에는 그 값어치가 2배로 늘어났다. 매일처럼 신부는 이 보물의 배당을 꼭 받아달라고 역설하고, 지금 1,300만이나 400만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의 친구들을 얼마나 도와줄 수 있겠느냐는 것을 설명했다. 그때 단테스의 얼굴이 흐려졌다. 왜냐하면 한때의 복수의 맹세가 마음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요즘 세상이라도 1,300만이나 400만의 돈이 있으면 적에게 어떤 유해라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신부는 몽테크리스토 섬을 몰랐다. 그러나 단테스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코르시카 섬과 엘바 섬의 중간, 피아노사에서 25헬이 떨어진 곳에 있는 이 섬 앞을 그는 자주 지나다녔다. 또 한 번은 기항한 적도 있었다. 이 섬은 전에도 그러했고 또 지금도 그러하지만 그야말로 무인도였다. 그것은 거의 원추형의 바위로 되어 있고 분화에 의한 지각의 변동으로 해저에서 수면으로 밀어 올려져서 생겼다는 느낌을 주는 섬이었다. 단테스는 파리아 신부에게 섬의 지형을 설명했다. 신부는 단테스에게 보물을 찾기 위한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조언을 했다. 그러나 단테스는 노인만큼 감격하지는 않았다. 또 노인만큼 이 이야기를 믿고 있지도 않았다. 물론 신부가 미치광이가 아니라는 것은 지금은 확실했다. 또 신부를 미치광이로 생각하게 만든 그 발견에 도달하기까지의 그의 방법은 단테스에게 그에 대한 존경심을 한층 더 깊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보물이 전에는 존재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존재하고 있을지 어떨지는 의심스러웠다. 그리고 보물의 존재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은 이미 없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운명은 이 수인들로부터 마지막 희망을 빼앗고 그들에게 종신형에 처해졌다는 것을 새삼 깨우쳐 주기라도 하려는 듯이 새로운 불행으로 그들을 덮쳤다. 벌써 오래전부터 망가지기 시작하고 있던 해안을 따라서 나 있는 복도가 개축된 것이었다. 토대가 보수되고 단테스가 반쯤 메어놓았던 그 구멍은 큰 바위로 막아지고 말았다. 독자도 기억하고 있겠지만 신부가 청년에게 그러한 주의를 주지 않았더라면 두 사람의 불행은 좀 더 큰 것이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탈주 계획이 드러나 두 사람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따로따로 분리되었을 테니까. 두 사람은 다시 좀 더 튼튼하고 좀 더 차가운 문으로 닫혀지게 되었을 테니까. 보십시오 하고 청년은 온화하면서도 슬픔을 띤 어조로 신부에게 말했다. 하느님은 저에게서 신부님의 말을 빌면 신부님에 대한 저의 헌신이라는 선행까지 거두어 가려고 하십니다. 저는 영원히 신부님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약속을 깨려고 해도 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저에게는 신부님 이상의 보물은 없게 되었습니다.
신부님도 저도 이제 여기에서 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진짜 보물은 몽테크리스토 섬의 어두운 바위 그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부님의 존재입니다. 설사 간수가 있더라도 하루에 5시간은 신부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보물은 신부님이 제 머릿속에 주입해 주신 저 지혜의 빛입니다. 신부님이 제 기억 속에 심어주시고 거기에서 언어학적인 가지를 펼치고 성장한 말씀입니다. 신부님이 가지고 계신 깊은 지식이나 분명한 원리로서 알기 쉽게 해주신 여러 가지 학문, 그것이 제 보물입니다. 그것으로써 신부님은 저를 부유한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십시오. 그러한 것이야말로 저에게는 큰 통 속에 들어있는 금이나 상자에 가득히 든 다이아몬드보다도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들이 아침 바다의 표면에 떠돌고 있는 구름처럼 육지인가 하고 다가감에 따라 기화하여 증발하고 사라져버리는 믿을만한 것이 못 되더라도 말입니다. 되도록 오래 신부님이 제 곁에 있어 주시는 것, 신부님의 명쾌한 변설을 듣는 것, 제 정신을 아름답게 하는 것, 제 영혼을 단련하는 것. 만일 제가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는 모든 위대한 일, 어떤 무서운 일이라도 해낼 수 있게 제 몸을 만들어 두는 일. 처음 제가 신부님을 배웠을 때 저를 사로잡고 있던 그러한 절망도 끼어들 여지가 없을 만큼 그 일들을 충실하게 만드는 일.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저의 행복입니다. 이것은 결코 꿈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저의 행복은 정말로 신부님 덕분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의 어떤 군주도, 예를 들면 체잘의 보르자 같은 군주라도 저에게서 그것을 빼앗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불행한 수인에게 있어서는 그날 이후의 날들이 비록 행복한 나날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꽤 빨리 흘러가 주었다. 파리아 신부는 그토록 오랫동안 보물에 대해서 굳게 침묵을 지키고 있었으나 지금은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것을 되풀이해서 말해 주었다. 신부 자신이 예측했던 것처럼 오른팔과 왼쪽 다리는 마비된 채 회복되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보물을 손에 넣는다는 희망은 이제 거의 포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젊은 동료를 위해 그를 구출하는 것, 그를 탈주시킬 것을 언제나 생각하며 그를 위해 그렇게 해주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 예의 편지가 없어지거나 잃어버릴 경우를 걱정하여 신부는 단테스에게 그것을 외계했다. 그리고 단테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그것을 외웠다. 그래서 신부는 제2의 부분을 찢어버렸다. 이렇게 해두면 설사 제1의 부분이 들통나서 압수를 당하더라도 진짜 의미는 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때로는 몇 시간이나 단테스에게 여러 가지 주의를 주었다. 그것은 단테스가 자유로운 몸이 되었을 때 그에게 도움이 될 주의였다. 이렇게 되고 보니 자유로워질 그날, 그 시간, 그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의 생각, 단 하나의 생각밖에 가져서는 안 되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몽테크리스토 섬에 도착하여 남들로부터 의심받지 않을 어떤 구실을 찾아 거기에 혼자 남아서 즉시 이상한 동굴을 찾도록 노력하고 제시된 장소를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제시된 장소는 독자들도 아다시피 제2의 동굴
맨 안쪽의 한 구석에 있는 것이다. 어떻든 시간은 빨리 간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럭저럭 견딜만 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파리아 신부는 손발의 작용을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머리의 작용은 여전히 또렷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세히 수료한 정신적인 지식 외에 조금씩 수인의 참을성 있는 고상한 일, 즉 무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일을 가르쳤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끊임없이 무엇인가에 몰두해 있었다. 파리아 신부는 자기가 늙어가는 것을 잊기 위해, 그리고 단테스는 거의 사라져가는 자기의 과거, 기억의 밑바닥에서 어둠 속을 헤매는 먼 불빛처럼 가물거리는 과거를 잊기 위해. 이렇게 모든 것은 불행에 직면해서도 전혀 흐트러지는 일 없이 신에 의해 보호되며 기계적으로 조용히 흘러가는 생활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나갔다. 그러나 표면은 이렇게 안정되어 있었지만 청년의 마음속에서도 노인의 마음속에서도 어쩌면 많은 충동이 억제되고 많은 탄식이 압살되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런 것들은 파리아 신부가 혼자 남게 되었을 때, 단테스가 자기의 감옥으로 돌아왔을 때 문득 고개를 쳐들곤 했다. 어느 날 밤 단테스는 자기의 이름이 불려진 것 같아서 퍼뜩 눈을 떴다. 그는 눈을 뜨고 두꺼운 어둠을 꿰뚫어 보려고 애를 썼다. 그의 이름, 아니 그의 이름을 부르려고 안간힘을 쓰는 신음소리가 귀에 들렸다. 그는 불안으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침대 위에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다. 이제 의심의 여지는 없었다. 신음소리는 신부의 감옥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아, 하고 단테스는 중얼거렸다. 혹시? 그는 침대를 움직여 돌을 끌어내고 지하 복도로 뛰어들어 저쪽 끝에까지 다가갔다. 납작돌은 올려져 있었다. 앞에서도 서술한 저 미묘한 모양의 흔들거리는 램프빛으로 에드몽의 눈에 침대의 가로목에 매달려 아직도 서 있는 창백한 노인의 모습이 보였다. 노인의 표정은 전에 보아서 잘 알고 있는 그 무서운 증상, 처음 보았을 때 그토록 그를 두렵게 만들었던 증상에 의해 일그러진 형상이 되어 있었다. 자, 하고 완전히 체념한 신부는 말했다. 알겠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어. 에드몽은 비통한 고함을 질렀다. 그리고 완전히 마음의 안정을 잃고 문 쪽으로 달려가면서 누구 좀 와줘요. 누구 좀 와줘요. 하고 소리 질렀다. 파리아 신부에게는 그러는 그의 팔을 붙들어 만류할 만한 힘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가만히 있어. 하고 노인은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아. 이제부터는 자네의 일만을 생각하자고. 이곳 감옥 생활을 이럭저럭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드느냐, 또는 탈옥을 가능하게 만드느냐를 생각하세. 내가 여기서 한 일을 자네가 혼자서 다시 하려면 앞으로 몇 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릴 걸세. 그리고 우리가 공모하고 있다는 것을 간수들이 눈치채는 날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끝장나고 말아. 하지만 안심하게. 내가 없어지면 이 감옥은 오랫동안 비워둘 까닭이 없어. 어느 불행한 사나이가 내 뒤를 물려받게 될 테지. 그 사나이에게는 자네가 구원의 천사처럼 여겨질 걸세. 아마도 그 사나이는 자네처럼 젊고 강하고 참을성이 있어서 자네가 탈주하는 것을 도와줄 걸세. 나는 그것을 방해하고 있었던 셈이지. 지금까지
자네에게 달라붙어서 자네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던 반송장 같은 나는 이제 없어지는 거야. 확실히 하느님은 자네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 주실 거야. 자네에게서 빼앗은 것 이상의 것을 갚아 주실 거야. 드디어 내가 죽을 때가 왔어. 에드몽은 그저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다. 오,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는 뜻하지 않았던 타력으로 한순간 꺾였던 힘을 노인의 말로 다시 용기를 되찾았다. 오, 하고 그는 말했다. 전에 한 번 도와드린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대 다리를 들어 올려 아직도 3분의 1쯤 빨간 액체가 들어있는 얘의 약병을 끄집어냈다. 보세요 하고 그는 말했다. 아직도 이 구급약이 남아있잖아요. 자, 빨리빨리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무슨 새로운 방법이라도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고 있어요. 이제 가망은 없어. 하고 파리아 신부는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다. 하지만 어떻든 해보지. 하느님은 자기가 만드신 인간이 그 마음속에 생명에 대한 애착을 이렇게도 깊이 심어주신 인간이 때로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이렇게까지 존귀한 목숨을 지키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기를 바라고 계시니까. 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단테스는 소리 질렀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맹세코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아, 그럼 해보게. 몸이 점점 식고 있어. 피가 머리로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가 덜거덕거리고 뼈가 산산이 흩어지는 것 같은 그 무서운 떨림이 벌써 전신을 엄습하고 있어. 이제 5분이 지나면 발작이 일어나고 15분 뒤에는 나는 이미 시체가 되어 있을 걸세. 오, 하고 단테스는 고통으로 가슴이 찢기는 듯한 느낌으로 소리 질렀다. 지난번처럼 해주게. 다만 이번에는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될 걸세. 지금은 생명의 모든 탄력이 완전히 망가졌으니까. 죽음은 하고 노인은 마비된 팔과 다리를 보여주면서 말을 계속했다. 이미 그 작업을 반밖에 남겨놓지 않고 있어. 지난번에는 10방울이었지만 이번에는 12방울을 먹여주게. 그리고 그러고도 정신이 돌아오지 않으면 나머지 전부를 먹여주게. 그럼 침대로 옮겨주게. 이제는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에드몽은 노인을 부축하여 침대에 가만히 앉혔다. 이제는 하고 신부는 말했다. 자네는 비참한 내 생활의 유일한 위안이야. 하늘이 자네를 내게 보내주신 것은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선물이었어. 나는 그것을 하늘에 감사하고 있어. 지금 영원히 자네와 헤어지면서 나는 자네에게 걸맞는 모든 행복, 모든 번영을 기원하네.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축복한다. 청년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노인의 침대에 조아렸다. 하지만 내가 마지막 순간에 하는 말을 잘 들어주기 바란다. 하느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거리도 장애물도 제거해 주셨다. 나에게는 그것이 제2의 동굴 깊숙이 있는 것이 보인다. 내 눈은 대지의 밑바닥을 꿰뚫고 많은 보물의 빛으로 해서 부시기만 하다. 네가 요행이 도망칠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미추광이 취급을 하고 있던 이 불쌍한 승려가 실은 미추광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 다오.
그리고 몽테크리스토 섬으로 달려가서 우리의 보물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너는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했다. 격심한 떨림이 엄습하여 노인의 말은 거기서 끊겼다. 단테스는 얼굴을 들었다. 노인의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마치 피의 파도가 가슴에서 이마로 올라가는 것 같았다. 안녕, 안녕 하고 노인은 경련을 일으킨 것처럼 청년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다. 그럼 안녕.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하고 청년은 소리 질렀다. 오 하느님, 우리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신부님을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쉿, 쉿 하고 빈사 상태에서 신부는 중얼거렸다. 내가 살아났을 때 따로따로 격리당하면 곤란하니까. 과연 그렇군요. 오, 안심하십시오. 반드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통은 심한 것 같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조금 편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건 네 착각이다. 고통은 적다. 그것은 고통을 느낄 힘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네 나이 때는 생명에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믿는다는 것,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청년의 특권이다. 하지만 노인에게는 죽음이 좀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다. 오, 벌써 저만치 다가왔다. 이제 마지막이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 머리가 희미해졌다. 단테스군, 손을. 안녕, 안녕. 그리고 최후의 노력으로 전신의 힘을 다하여 몸을 일으키며 몽테크리스토 섬 하고 말했다. 몽테크리스토 섬을 잊어선 안 돼. 그리고는 다시 침대 위에 풀썩 쓰러졌다. 발작은 끔찍했다. 뒤틀린 사지, 부풀어 오른 눈꺼풀, 피거품, 꼼짝도 하지 않는 육체. 조금 전까지는 총명한 사람이 거기에 누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것이 죽음의 자리에 누워 있는 것이었다. 단테스는 램프를 들어서 베개 맡에 빚어나와 있는 돌 위에 놓았다. 그 흔들리는 불꽃은 요상하고 환상적인 빛으로 일그러진 얼굴과 빳빳하게 굳어서 움직이지 않는 몸을 비추고 있었다. 단테스는 용기를 내어 가만히 지켜보면서 구급약을 사용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때가 왔다고 생각되자 칼을 들고 이빨을 비틀어 열었다. 저항은 지난번보다 약했다. 한 방울, 또 한 방울, 10방울까지 세고는 기다렸다. 병 안에는 지금 부은 양의 거의 배가량이 남아 있었다. 그는 10분을 기다리고 15분을 기다리고 30분을 기다렸다. 그러나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단테스는 부들부들 떨며 머리칼을 곤두세우고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면서 심장의 고동으로 초를 헤아리고 있었다. 드디어 마지막 시도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는 병을 파리아 신부의 자줏빛 입술로 가지고 갔다. 턱은 비틀어 열 것도 없이 벌려진 채 있었으므로 남은 약을 모두 입속으로 흘려 넣었다. 약은 마치 전류라도 통한 것 같은 효과를 나타냈다. 격심한 떨림이 노인의 사지를 요동시키고 두 눈이 오싹할 만큼 크게 떠지고 외마디 소리 비슷한 한숨이 새어 나왔다. 그리고는 떨리는 전신이 조금씩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다만 눈만은 떠진 채였다. 반시간, 1시간, 1시간 반이 흘렀다. 그 불안한 1시간 반 동안 단테스는 노인 위에 몸을 수그리고 손을 심장에 대고 있었는데 그 심장이 차츰 식어가고 고동소리가 차츰 희미해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드디어 아무것도 살아있는 것이 없게 되었다. 심장의 마지막 고동이 그치고 얼굴이 낯빛으로 변했다. 눈은 떠진 채였으나 그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다. 아침 6시였다. 주위가 밝아오기 시작하고 창백한 광선이 독방 안으로 스며들어 꺼져가는 램프빛을 흐릿하게 했다. 이상한 반영이 시체의 얼굴 위를 스쳐 때때로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했다. 낮과 밤이 이렇게 다투고 있는 동안은 단테스도 아직 의심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낮이 승리를 차지하자 그는 시신과 단 둘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이때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깊은 공포가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이제 침대 밖으로 축 늘어져 있는 신부의 손을 잡고 있을 수가 없게 되었다. 또 몇 번을 감겨주어도 다시 떠지고 마는 움직이지 않는 하얀 눈을 보고 있을 수도 없게 되었다. 그는 램프를 끄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감추고는 납작도를 자기의 머리 위에 되도록 교묘하게 올려놓고 거기에서 빠져나왔다. 게다가 이제는 시간이 없었다. 곧 간수가 오게 되어 있었다. 그날 간수는 먼저 단테스의 감옥으로 왔다. 그리고 단테스의 감옥에서 나와서 아침 식사와 깔 짚을 가지고 파리아 신부의 감옥으로 갔다. 그러나 단테스는 이 사건을 알고 있는 듯한 눈치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간수는 나갔다. 단테스는 저 불행한 신부의 감옥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하 복도로 기어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간수가 큰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이 들렸다. 이윽고 다른 간수들이 달려왔다. 그리고 병사 특유의 저 무겁고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 발소리는 근무 중이 아닌 때도 마찬가지였다. 병사들에 이어서 소장이 달려왔다. 에드몽의 귀에 그 위에서 시체를 움직이고 있는 침대의 삐걱임 소리가 들렸다. 얼굴에 물을 끼얹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소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소장은 물을 끼얹어도 수인이 숨을 되돌리지 않는 것을 보자 의사를 부르러 보냈다. 소장은 나갔다. 동정하고 있는 듯한 말이 단테스의 귀에 들려왔다. 그러나 거기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에그 가엾어 하고 한 사람이 말했다. 이것으로 저 미추광이도 그의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군. 황천길이 무사하기를 빌어줘야지. 몇백만의 대금이 있어도 수인은 살 수 없을걸? 하고 다른 사나이가 말했다. 하지만 하고 제3의 목소리가 말했다. 이프성의 수인은 비싼 것이 아니라고. 아마 어쩌면 하고 최초의 사나이가 말했다. 신부님이니까 얼마쯤 돈을 드릴는지도 모를걸. 그럼 자루에 넣어질는지도 모르겠군. 에드몽은 귀를 기울여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에서 별다른 것은 알 수 없었다.
이윽고 목소리가 사라졌다. 거기에 있던 패거리가 감옥에서 나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시체를 지키기 위해 간수가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므로. 그래서 그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다. 이럭저럭 1시간이 지나자 침묵 속에 희미한 소리가 들리더니 그것이 차츰 커졌다. 소장이 의사와 몇몇 사관을 거느리고 되돌아온 것이었다. 한순간 조용했다. 이것은 분명히 의사가 침대에 다가가 시체를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윽고 질문이 시작되었다. 의사는 수인이 죽게 된 병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는 완전히 숨이 끊어졌다고 진단했다. 질문과 대답은 무척 형식적으로 교환되고 있었다. 그것은 단테스를 분개시켰다. 저 불쌍한 신부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애정의 몇 분의 1이라도 그들이 가져주어도 괜찮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불쌍하게 됐군요. 하고 소장은 노인이 확실하게 죽었다는 의사의 진단에 대해 대답했다. 온순하고 해롭지 않은 미추광이 이기는 했으나 유쾌한, 특히 감시하는데 애를 먹이지 않는 수인이었는데. 그렇고 말고요. 하고 간수가 말했다. 전혀 감시를 안 해도 이 사나이는 탈주 계획 같은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이곳에 50년이라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소장이 또 입을 열었다. 당신은 죽었다고 믿고 계시지만 저희 책임으로서 당신의 전문 분야를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수인이 확실히 죽었는지 어떤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순간 조용해졌다. 단테스는 여전히 귀를 기울이고 의사가 다시 한번 시체를 조사하고 있군 하고 생각했다. 자, 이제 안심하십시오 하고 의사가 말했다. 죽었습니다. 책임지고 말씀드립니다. 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하고 소장은 그래도 끈질기게 말했다. 이 수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검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겉보기는 어떻든 법률로 정해진 절차만은 밟아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인두를 달구어 주십시오. 하고 의사가 말했다. 사실 쓸데없는 일입니다만. 인두를 달구라는 명령을 듣고 단테스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바쁘게 움직이는 발소리, 문이 삐걱이는 소리, 감옥 안을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잠시 뒤에 간수 하나가 이렇게 말하면서 되돌아왔다. 숯불과 인두를 가지고 왔습니다. 잠시 조용해졌으나 이윽고 살을 태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냄새가 단테스가 조심조심 귀를 갖다 대고 있는 벽을 통해 스며 들어왔다. 사람의 살이 불태워지는 이 냄새로 청년의 이마에는 땀이 배었다. 그는 금세라도 까무러칠 것만 같았다. 보셨지요? 확실히 죽었습니다. 하고 의사가 말했다. 이런 식으로 발 뒤꿈치를 태워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 불쌍한 미추광이도 광증이 치료되고 감옥에서도 해방된 것입니다. 파리아라는 이름 아니었던가요? 하고 소장을 따라온 사관 한 사람이 말했다. 그래요. 그의 얘기로는 꽤 오랜 가문이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그는 대단한 학자여서 예의 보물 문제만 제외하면
모든 점에서 꽤 사리를 분별하는 사나이였지요. 하지만 이 보물 문제에 관한 한 정말 애를 먹였지요. 우리 의사들의 전문 용어로는 편집광이라는 것이지요. 하고 의사가 말했다. 뭔가 이 사나이의 일로 애를 먹은 일은 없었나? 하고 소장은 지금까지 신부에게 식사를 날라다 주던 간수에게 물었다. 아니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고 간수는 대답했다. 그야말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옛날에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서 저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어떤 때는 제 아내가 병을 앓고 있는데 처방을 가르쳐줘서 덕분에 제 아내의 병이 나은 적도 있었습니다. 아니 저런 하고 의사가 말했다. 동업자를 진찰하고 있는 줄은 정말 몰랐군. 아무쪼록 소장님 하고 그는 웃으면서 덧붙였다. 그러한 신분에 알맞는 취급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되도록 새 자루를 마련해서 정중하게 싸주도록 하지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소장님 입회하에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하고 간수가 물었다. 물론이지. 하지만 서둘러 주게. 하루 종일 이런 방 안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또다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발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천을 만지는 소리가 단테스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침대의 용수철이 삐거덕거렸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사람의 발소리 같은 묵직한 소리가 바닥돌 위에서 났다. 그리고는 침대 위에 그 무거운 물건을 다시 얹었는지 또 한 번 침대가 삐거덕거렸다. 그럼 오늘 밤에 하고 소장이 말했다. 미사를 올릴 겁니까? 하고 사관 하나가 물었다. 그게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하고 소장이 대답했다. 감옥의 교회사가 어제 일주일쯤 이에르에 여행을 하고 싶다고 말하길래 수인들의 일은 그동안 제가 책임지기로 하고 허락을 했습니다. 신부도 이렇게 서두르지 않았더라면 죽은 이를 위한 기도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뭘요? 하고 의사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흔히 있는 불신심을 드러내며 말했다. 이 사나이도 성직자입니다. 하느님도 이 사나이의 직업을 고려해 주시겠지요. 신부를 지옥에 떨어뜨리는 심술궂은 일을 하면서 기뻐하지는 않겠지요. 이런 익살에 모두들 소리를 내어 웃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시체를 싸는 작업은 계속되었다. 그럼 오늘 밤에 하고 그 작업이 끝나자 소장은 말했다. 몇 시에 말입니까? 하고 간수가 물었다. 10시나 11시경에. 시체에 감시자를 붙여 놓을까요? 그럴 필요는 없어. 살아있을 때처럼 감옥 문을 닫아두기만 하면 돼. 거기에서 발소리는 멀어지고 목소리도 작아졌다. 문에서 절렁절렁 울리는 자물쇠 소리와 빗장 걸리는 소리가 들리고 고독의 침묵보다도 더 음울한 죽음의 침묵이 모든 것에 스며들어왔다. 얼음처럼 싸늘한 청년의 마음속에도 그 침묵은 스며들어왔다. 그는 천천히 바닥돌을 머리로 들어 올렸다. 그리고 재빠르게 감옥 안을 한번 둘러보았다. 감옥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단테스는 지하 복도에서 나왔다. 침대 위에 길게 눕혀지고 창문으로 스며드는 어렴풋한 빛에 희미하게 비춰지고 있는 허술한 자루가 있었다. 그 큰 자루 밑에는 어슴푸레하게 길고 딱딱한 모양이 보이고 있었다.
이것이 파리아 신부의 수의였다. 간수들이 말하고 있던 매우 값싼 수의였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은 끝난 것이었다. 단테스와 그 늙은 친구의 사이는 이미 물질적으로 따로따로 떨어지고 만 것이다. 죽음의 저편을 보는 것처럼 떠져 있던 그 눈도 그는 이미 볼 수가 없었다. 숨겨진 것을 가리고 있던 베일을 그를 위해서 제거해준 그 바지런한 손도 그는 이제 잡아볼 수가 없었다. 그가 그토록 힘껏 매달려 있던 친절하고 좋은 반려였던 파리아 신부는 이제는 그의 기억 속에만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단테스는 이 무서운 침대 머리맡에 앉아서 슬프고 어두운 그리고 괴로운 우울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이제는 혼자뿐이다. 또다시 혼자가 되고 말았다. 그는 다시 예전처럼 침묵 속에 잠겨서 허무와 얼굴을 맞대고 있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이제는 외톨박이이다. 여태까지 그를 지상과 연결시켜주고 있던 사람은 이제는 볼 수도 없고 그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된 마당에는 파리아 신부처럼 저 고통의 슬픈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하느님에게로 다가가 인생의 수수께끼를 물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자살에 대한 생각이 전에 신부에 의해 내쫓겨지고 신부의 존재에 의해 멀리 밀려났던 그 생각이 지금 파리아 신부의 시체 옆에 마치 망령과도 같이 되돌아왔다. 만일 내가 죽을 수 있다면 하고 그는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그 사람이 간 곳으로 가서 틀림없이 그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뭐 그거야 간단하지. 하고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여기에 이러고 있다가 맨 먼저 들어온 놈에게 덤벼들어 목을 조르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나는 단두대에 올려질 것이니까. 그러나 크나큰 괴로움에도 큰 폭풍 때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큰 파도머리 사이에 깊은 골이 있다. 단테스는 그러한 치욕적인 죽음을 생각하고는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는 그러한 절망에서 순식간에 생명과 자유에 대한 격렬한 갈망으로 옮겨갔다. 죽어? 그것은 안 돼! 하고 그는 소리 질렀다. 그토록 애써 살아오고 그토록 고통을 겪어왔는데 이제 와서 죽음을 택하다니. 죽는 것도 옛날, 그러니까 몇 년 전 그러한 결심을 했던 그 당시라면 그것도 좋았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것은 자기의 비참한 운명을 한층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다. 싫다. 나는 살고 싶다. 마지막까지 싸우고 싶다. 그렇다. 나는 빼앗긴 그 행복을 되찾고 싶다. 죽기 전에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될 악인들이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또 보답하지 않으면 안 될 친구들이 있다는 것도 잊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고 있어서는 나는 이곳에서 잊혀지고 만다. 나는 파리아 신부처럼 되지 않고서는 이 감옥에서 나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말을 자신에게 하던 에드몽은 갑자기 꼼짝도 하지 않았다. 벼랑간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더욱이 그 생각에 겁을 먹은 듯이 가만히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현기증이라도 생긴 듯이 손을 이마로 가져갔다. 그리고는 감옥 안을 두세 번 빙글빙글 돌고 침대 앞으로 돌아와 걸음을 멈추었다. 오,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누가 이런 생각을 나에게 가져다 주었을까? 하느님, 당신입니까? 여기에서 자유로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밖에 없으니까 나는 죽은 사람이 되어야지. 이러한 필사적인 결심을 뒤집을 겨를이 없도록 하려고 그는 즉시 지저분한 자루 위에 몸을 수그리고 파리아 신부가 만든 칼로 그것을 헤쳐 열고 시체를 꺼내어 자기의 감옥에까지 운반해 갔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침대 위에 뉘었다. 그리고는 언제나 자기가 뒤집어 쓰고 있는 누더기를 머리에 씌우고 침구로 몸을 감싼 뒤 얼음처럼 차가운 이마에 마지막 키스를 했다. 이미 사고작용이 없기 때문에 보기에도 무서운 떠진 채로 있는 눈을 감기고 머리를 벽 쪽으로 향하게 했다. 이렇게 해놓으면 간수가 저녁 식사를 가지고 왔을 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가 자고 있는 것으로 알 것이 틀림없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지하 복도로 돌아가 침대를 벽에까지 끌어당기고 신부의 감옥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선반 안에서 바늘과 실을 꺼내들고 자루 안에 벌거벗은 몸뚱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입고 있던 누더기를 벗어 던진 뒤 헤쳐진 자루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리고는 시체가 들어가 있던 위치에 어김없이 자기의 몸을 뉘고 안에서 바느질을 해서 헤쳤던 자리를 꿰맸다. 만일 이때 운수사납게 누가 들어오기라도 했다면 그의 심장의 고동소리가 들렸을 것이 틀림없다. 단테스는 저녁 순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에 소장의 생각이 달라져서 시체를 실어내가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던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의 마지막 희망도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어떻든 지금 그의 계획은 이미 끝나 있었다. 그는 이렇게 할 작정이었다. 만일 운반하는 도중에 무덤을 파는 인부들이 송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을 떼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자기라는 것을 간파당하기 전에 칼을 휘둘러 자루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발기고 그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틈을 노려서 도망을 치리라. 그들이 붙잡으려고 덤빈다면 칼을 휘둘러 그들을 해치리라. 만일 묘지까지 실려가서 구덩이 안에 넣어진다면 상관 않고 흙을 덮게 하리라. 그런 다음 인부들이 가버리기가 무섭게 부드러운 흙을 밀어젖히고 도망치리라. 흙이 밀어젖혀질 만큼 무겁지 않으면 다행이련만. 하지만 예상과 달리 흙이 너무 무거우면 질식해서 죽고 말 것이다. 그러면 또 그런대로 좋지 않은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말 테니까. 단테스는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이날 아침에도 배가 고프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도 그랬다. 자기가 놓여있는 입장이 너무나도 불안정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 단테스에게 닥치고 있는 첫째 위험은 7시에 저녁 식사를 가지고 오는 간수가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었다. 다행한 것은 그는 사람을 대하기가 싫은 때라든가 몹시 지쳐 있을 때는 언제나 자리에 누운 채 간수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때에 간수는 빵과 수프를 탁자 위에 놓은 채 말도 걸지 않고 나가버리곤 했다. 그러나 오늘은 간수가 여느 때처럼 가만히 있지를 않고 단테스에게 말을 걸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리고 단테스가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침대로 다가와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저녁 7시가 가까워오자 단테스는 정말로 무서워졌다. 단테스는 한쪽 손을 가슴에 대고 요란하게 두근거리는 심장의 고동을 누르려 했다. 그리고 다른 한쪽 손으로 관자놀이를 타고 내리는 땀을 닦았다. 때때로 전율이 온몸을 엄습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바이스가 심장을 꽉 죄었다. 그래서 그는 이대로 죽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시간은 흘러갔으나 성 안에는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단테스는 첫 번째 위험을 넘겼다는 것을 알았다. 재수가 좋았다. 마침내 소장이 결정한 시간이 된 것이리라. 사람들이 발소리가 층계에서 들려왔다. 에드몽은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군 하고 생각했다. 그는 전신의 용기를 불러일으켜 호흡을 죽였다. 이 호흡과 마찬가지로 격렬하게 두근거리는 맥박도 억누를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멎었다. 발소리는 이중이었다. 단테스는 무덤 파는 인부 2사람이 자기를 실어내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았다. 들것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으므로 이 추측은 확실한 것이 되었다. 문이 열렸다. 흐릿한 불빛이 단테스의 눈에까지 미쳤다. 자기를 감싸고 있는 천을 통해 침대로 다가오고 있는 2개의 그림자가 보였다. 세 번째의 그림자는 큰 각등을 들고 문간에 서 있었다. 2사람의 인부는 침대로 다가와 각기 자루의 양쪽 끝을 붙들었다. 깡마른 노인치고는 꽤 무겁군 하고 머리 쪽을 든 사나이가 말했다. 뼈는 해마다 반 파운드씩 무거워진다고 하니까 하고 다리 쪽을 든 사나이가 말했다. 매달았나? 하고 첫 번째 사나이가 물었다. 쓸데없는 무게를 처음부터 매달 만큼 바보는 아니라네 하고 2번째 사나이가 말했다. 그쪽에 가서 매달면 돼. 그것도 그렇군. 그럼 가자고. 무엇을 매단다는 것일까? 하고 단테스는 의아해했다. 죽음을 가장한 그는 침대에서 들것으로 옮겨졌다. 단테스는 감쪽같이 송장 흉내를 내려고 몸을 빳빳하게 경직시켰다. 그는 들것 위에 실려졌다. 그리고 장례의 행렬은 큰 각등을 손에 든 사나이의 인도를 받으면서 곧장 층계를 올라갔다. 갑자기 상쾌하고 거친 밤바람이 몸에 스며들었다. 단테스는 그것이 북풍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기쁨과 함께 불안에 찬 갑작스러운 감각이었다. 들것을 맨 사나이들은 20보쯤 가더니 걸음을 멈추고 들것을 지면에 내려놓았다. 한 사람이 그곳을 떠났다. 단테스의 귀에는 돌바닥에 울리는 그 구두 소리가 들렸다. 대체 여기는 어디일까? 하고 단테스는 생각했다. 꽤 무거운걸? 하고 들것 언저리에 걸터 앉으며 단테스 옆에 남아있는 사나이가 말했다. 단테스의 최초의 생각은 도망칠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행히 그 생각은 버렸다. 불을 비춰줘 이 멍청아 하고 그곳을 떠난 사나이가 소리 질렀다. 캄캄해서 뭐가 보여야 찾지. 무척 난폭한 말투였으나 각등을 든 사나이는 순순히 그 말에 따랐다.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
하고 단테스는 궁금해했다. 아마 삽을 찾는 모양이지. 안심한 듯한 고함 소리가 들렸다. 찾고 있던 것이 발견된 것이다. 겨우 찾았나? 하고 한 사람이 말했다. 수월한 일이 아니로군. 그래 정말 하고 한 사람이 대답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이야 기다린다고 해서 손해볼 것이 없지. 이런 말을 하면서 그는 에드몽에게로 다가왔다. 에드몽은 자기 옆에 뭔가 무거운 것이 놓여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와 동시에 밧줄이 발을 단단히 아플 정도로 묶었다. 어때? 매달았나?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던 사나이가 물었다. 단단히 붙들어 맸네. 하고 상대방이 대답했다. 안심하라고. 그럼 가세. 들 것은 다시 들려주고 그들은 다시 걸었다. 약 50보쯤 가다가 그들은 걸음을 멈추고 문 하나를 열었다. 그리고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 성이 세워져 있는 큰 바위에 파도가 부딪혀서 부서지는 소리가 전진함에 따라 단테스의 귀에 차츰 똑똑하게 들려왔다. 날씨가 사납군 하고 한 사람이 말했다. 이런 밤엔 바다 위도 싫은걸? 그래, 이런 상태라면 신부님도 흠뻑 젖겠는걸? 하고 상대방이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웃었다. 단테스에게는 이런 농담이 무슨 뜻인지 잘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머리카락은 곤두섰다. 자, 다 왔어. 하고 첫 번째 사나이가 말했다. 좀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하고 두 번째 사나이가 말했다. 왜 지난번에 그놈도 도중에 걸려서 바위에 부딪혀 으깨지는 바람에 다음날 소장한테 태만한 놈이라고 꾸중을 듣지 않았나. 다시 너댓걸음을 더 올라갔다. 그런 다음 단테스는 머리와 발이 들려져서 앞뒤로 흔들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목소리를 맞추어 소리 질렀다. 하나, 둘, 셋! 그와 동시에 단테스는 자기의 몸이 터무니없이 넓은 공간으로 던져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상처받은 새처럼 허공을 가르며 심장을 얼어붙게 하는 공포와 함께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무언지는 모르지만 낙하를 촉진하는 무거운 것에 끌려가면서도 떨어지는 데에 100년이나 걸리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무서운 소리와 함께 마치 화살과도 같이 얼음처럼 차가운 물속으로 떨어졌다. 그 순간 외마디 소리를 질렀으나 거의 동시에 물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목소리는 지워지고 말았다. 단테스는 바닷속에 던져진 것이었다. 그리고 발에 묶여진 36파운드의 무게에 이끌려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갔다. 바다가 이프성의 묘지였던 것이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